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또 수학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오늘의 주제는 자연 속의 수학인데요. 네. 다양한 자연현상 속에서 또 동물과 식물의 형태 속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아보려고 해요. 네. 저희와 함께 수학여행 떠나주실 거죠? 네, 그러면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스 수학자 파푸스가 남긴 수학집성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꿀벌은 천국에서 꿀이라는 신들의 음식을 얻어 인간에게 날라다 준다. 이처럼 귀한 꿀을 아무 곳이나 함부로 부어 넣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꿀벌들은 꿀을 붓기에 알맞은 최적의 그릇을 만들었다. 이처럼 훌륭한 건축가인 벌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벌집을 지어 꿀을 보관하고 여왕벌이 낳은 알을 부화시키는데요. 최적의 그릇이라는 벌집의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촘촘히 엮인 정육각형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들은 왜 많은 모양들 중 정육각형을 택했을까요? 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 이 정육각형을 선택한 걸까요? 예, 꿀벌이 벌집을 지을 때 가능하면 넓은 공간이 확보되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네. 그거는 이제 3차원 공간에서의 이야기고 2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벌집의 단면으로 봤을 때 넓이가 가장 넓어질 수 있는 그런 평면 도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레가 일정할 때 주어진 둘레를 가지고 평면 도형을 만들 때 가장 넓이가 커지는 것은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원을 이렇게 연속해서 배치하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빈틈이 생기게 되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지가 않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네. 그 셋 중에 선택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예, 정삼각형의 경우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죠. 네. 그러니까는 한 꼭지점에 6개를 이어 붙이면은 이제 완벽하게 덮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사각형은 한 내각이 90도이니까는 네. 4개를 이어 붙이면 되고, 네. 그다음에 한 내각이 120도인 정육각형을 3개 이어 붙여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가능성밖에는 없어요. 정다각형에서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아, 그러니까 이 정다각형을 한 점에서 붙여놨을 때 중심각이 360도가 되는 게 정삼각형 그리고 정사각형, 정육각형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모양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욕실의 타일, 네. 또 보도블록 이런 것을 보면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꿀벌이 이 정육각형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렇죠. 세 가지 중에서 정육각형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둘레가 6인 경우로 한번 고정을 해보죠. 그리고 정삼각형을 생각해보면 한 변의 길이는 2가 되어야 되겠죠. 네. 2인 세 변이 모이면은 이제 6이 되니까는요. 그랬을 때 정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3, 약 1.732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둘레가 6인 정사각형, 그건 한 변의 길이가 1.5씩이어야 되겠죠. 네. 그런 정사각형의 넓이는 1.5 곱하기 1.5를 한 2.25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둘레가 6인 정육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이어야 되니까는 1인 정육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은 2분의 3 루트 3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정삼각형보다는 정사각형이, 정사각형보다는 정육각형의 넓이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런 문제를 등주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같을 등자, 둘레 주자를 써서 그러니까 둘레가 같은 도형들 중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문제, 이런 걸 탐구한다 그래서 등주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그 평면 도형 중에서 넓이가 가장 큰 도형은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등주 문제의 답은 원이죠. 그런데 그 원을 연속적으로 배치했을 경우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세 가지 정다각형 중에서 선택을 한 것이고 네. 우리가 좀 전에 계산을 해봤듯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것은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꿀벌이 정육각형 집을 짓는 거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이 세 가지 정다각형 중에서 가장 원에 가까운 모양은 뭐죠? 그 원에는 아무래도 정육각형이 가장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등주 문제의 답은 원이었고, 네. 그다음에 세 가지 정다각형 중에서 그래도 원에 가장 가까운 모양을 갖는 정육각형을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벌들은 가장 적은 재료를 가지고 가장 많은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갖기 위해서 이 정육각형을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육각형들을 배열해서 평면을 메꾸는 것을 허니콤이라고 하는데요. 이 허니콤은 또 자연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곤충의 눈이라든지 잠자리의 날개, 또 눈의 결정에서도 이 정육각형 모양을 찾아볼 수 있고 또 네. 벤젠의 구조식도 마찬가지죠. 네, 이 허니콤 구조 뭐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도 많이 응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이 허니콤 구조는 재료를 적게 쓰면서도 가볍고 견고한 구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네. 여러 방면에서 쓰이는데요. 일단 그 비행기는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비행기의 날개도 허니콤 구조이고요. 또 KTX에서 충격 흡수 부분 뿐만 아니라 인공위석의 벽면이라든지 스키의 플레이트 등도 다 이 허니콤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자연에서 찾은 수학 이론 하나로 현대인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학의 힘은 알면 알수록 더욱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연에서 찾은 수학 이론 그 두 번째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가 낳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리처드 벅민스터 풀러. 그는 1940년대 삼각형 면들을 연결한 반구형의 지오대식 도움을 창안했는데요. 지오대식 도움은 효율적으로 공간을 창출하고 건축비도 저렴한 기능적인 양식인데 미학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양식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풀러보다 앞서 지오대식 도움을 디자인했습니다. 바이러스를 관찰하던 생물학자들은 꽤 많은 바이러스 종류의 겉껍질이 지오대식 도움 모양인 것을 알게 됐죠. 그렇다면 바이러스의 모양이 지오대식 도움을 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약간 구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감기 바이러스뿐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네. 정20면체 모양인데요. 네. 이 정20면체는 이제 구에 가까운 모양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VCR로 보셨던 지오대식 도움을 만드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다면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가 정20면체의 모양을 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정20면체는 정다면체 중에서 가장 면이 많기 때문에 구에 가까운 모양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구 모양은 외부 충격에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에 가까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정20면체를 취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내부에 있는 유전 물질을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정20면체가 정다면체의 일종이라고 들었는데 그 정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예, 정다면체는 한 가지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또 각 꼭지점에 모이는 정다각형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이야기해요. 네. 근데 이 정다면체는 플라톤 시대부터 알려져 있었고 네. 또 기하학에 큰 가치를 두었던 플라톤은 정다면체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도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플라톤이라고 하면 그러면 약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인들도 이 정다면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플라톤 시대에 이미 이제 정다면체 5가지를 알고 있었고 네. 플라톤은 신은 완전함으로 이 세상도 역시 완전한 형상을 가진 입체들로 창조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5가지 정다면체를 우주의 기본 물질들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선 정사면체는 가장 날카로운 모양이기 때문에 성질이 사나운 불과 연결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정육면체는 가장 안정적인 모양이므로 흙과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정팔면체는 사실 이제 그 꼭지점 양쪽을 잡고
놓고 이렇게 돌리면은 바람개비처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공기의 불완전성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정 12면체는 황도 12궁이나 12간지에서 볼 수 있듯이 우주랑 관련 있는 수가 12이기 때문에 우주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 20면체 같은 경우는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구에 가깝기 때문에 구르기 쉽고 따라서 유동성이 높은 물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가 결국 물, 불, 흙, 공기 그리고 우주를 나타낸다고 본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정다면체가 완벽한 존재라면 다른 물질에서도 많이 발견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원자들이 결합된 분자의 모양을 보면은 정다면체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 하면 중심이 되는 원자가 있고 그다음에 같은 거리에 대칭적으로 원자들이 또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다면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메탄의 경우는 정사면체 모양이고요. 네. 그다음에 소금 분자는 정육면체, 그리고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는 정육면체와 정사면체가 결합된 그런 모양입니다. 네. 네, 이렇게 자연 속에서 발생되는 정다면체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예로 건축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공항이나 지하철역의 천장을 보면은 옥테트러스라는 공법으로 된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 모양인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정사면체하고 정팔면체가 교대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옥텟이라고 할 때 옥트는 8을 나타내고 네. 테트는 4를 나타내는 그런 어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옥테트러스 하면은 정팔면체와 정사면체가 교대로 나타나는 어떤 트러스 공법이다. 이런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 정20면체에서 출발한 또 다른 다면체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대표적인 예가 깎은 정20면체인데요. 네. 어떤 모양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깎은 정20면체요? 저는 일단 깎였을 것 같은데 잘 예,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정20면체를 이제 깎아서 만든 게 깎은 정20면체인데 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이 축구공이 깎은 정20면체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네, 축구공 하니까 또 2002년도 피버노바가 굉장히 유행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이 깎은 정20면체 모양의 축구공은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 등장한 텔스타가 시초였고요. 네. 2002년 피바노바까지 계속되다가 이제 그 후에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팀 가이스트, 또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자블라니가 등장을 했죠. 그거는 이제 다른 모양으로 구를 만든 건데 네.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월드컵에서는 깎은 정20면체 축구공이 사라졌다고 해도 제 주변에서 축구하는 분들 그리고 운동장에 가면 이 깎은 정20면체 축구공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 축구공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예, 우선 그 정20면체의 각 모서리들을 3등분합니다. 네. 그리고 3등분한 점을 연결해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잘라내는데요. 정20면체에서 한 꼭지점에는 5개의 정삼각형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려진 면은 정오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정삼각형은 세 방향에서 잘리게 되죠. 그러니까 정육각형으로 바뀌게 돼요. 다시 정리하면은 12개의 꼭지점이었던 것들은 정오각형 12개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20개 있었던 정삼각형들은 20개의 정육각형으로 바뀌어서 모두 32개의 면이 있는 그다음에 60개의 꼭지점을 갖는 깎은 정20면체가 만들어집니다. 네, 축구공 하나에도 이렇게 수학적인 원리들이 숨어 있네요. 앞으로 축구공을 딱 볼 때는 저건 깎은 정20면체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이네요. 네. 근데 이 깎은 정20면체는 준정다면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정다면체에 준하는 다면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준정다면체는 13가지가 있고요. 또 아르키메데스의 입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안정적이면서 신비한 형태의 기하학적인 구조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바이러스부터 축구공까지 정말 자연에 숨겨진 수학적인 원리 참 놀랍고 신기한 것 같고요. 수학의 규칙은 끝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각기 다른 모양이지만 이 세상의 꽃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그냥 즐겨도 되지만 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꽃잎을 세어보면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3, 5, 8,
13, 21, 34, 55, 89. 이 숫자에서 벗어나는 개수만큼의 꽃잎을 가진 꽃은 거의 없는데요. 이 수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규칙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은 꽃의 아름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과연 꽃잎의 개수에는 어떤 신비한 규칙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내레이션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3, 5, 8, 13, 21, 34, 55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숫자들에 대한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예, 이 수들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네. 3 더하기 5는 8, 네. 5 더하기 8은 13 이런 식으로 앞에 두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수를 만드는 방식으로 수열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죠. 아, 뭐 간단한 규칙이 있었네요. 예, 이런 수의 배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고 네. 또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들을 피보나치 수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이제 척하면 척입니다. 피보나치는 바로 이 수열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죠? 예, 맞습니다. 이탈리아의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가 발견한 수열인데요. 네. 수연 씨는 레오나르도 했을 때 누가 생각나세요? 글쎄요, 레오나르도 하면 다빈치 그리고 디카프리오 정도가 생각나는데요. 예, 예술 애호가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 다음에 영화광이라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수학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제 레오나르도 하면 피보나치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피보나치는 아버지를 따라서 아프리카와 아라비아를 여행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삼반서라는 그런 저서를 남겼는데요. 네. 여기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소개하기도 했고 네. 또 토끼상 문제를 통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소개했는데 네. 수연 씨 한번 그 토끼상 문제 좀 읽어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자, 갓 태어난 한 쌍의 토끼가 있다. 이 토끼쌍은 2달 후부터 매달 암수 한 쌍의 토끼를 낳는다. 새로 태어난 토끼들도 2달 후부터 매달 한 쌍의 토끼를 낳는다고 할 때 1년 동안 태어난 토끼는 모두 몇 쌍일까? 이런 내용이네요. 예, 여기서 이제 조건을 주었는데 네. 그에 따라서 한번 토끼쌍을 세어보면은요. 일단 1월에 한 쌍이 있었고요. 네. 2달이 지나야지 한 쌍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2월에도 그냥 한 쌍만 있겠죠. 네. 그다음에 3월이 되면은 1월부터 있었던 그런 토끼쌍은 한 쌍을 낳아서 이제 2쌍이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4월이 되면은 1월에부터 있었던 그다음에 2월부터 있었던 토끼들이 그 토끼를 낳게 되어서 네. 이제 3쌍이 있게 되고요. 이제 이 조건에 따라서 번식 상황을 쭉 그려보면은 1, 2, 3, 5, 8, 13, 21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피보나치 수열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 토끼와 전혀 상관없는 꽃은 왜 피보나치의 수만큼 꽃잎을 가질까요? 예, 꽃이 활짝 피기 전에는 네. 꽃잎들이 봉우리 상태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봉우리 상태로 암술과 수술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그 꽃잎이 겹쳐지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보나치 수만큼의 꽃잎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식물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네, 이 피보나치 수열이 자연의 규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어떤 이론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꽃잎 외에도 어떤 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피보나치 수열은 식물들하고 관련이 깊은데요. 네. 일단 해바라기를 보시면은 그 중앙에 씨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나선들이 있는데 그 개수를 세어 보면은 항상 2개의 연속된 피보나치 수가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최적으로 씨를 배열하기 위한 자연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것 이외에도 식물에는 잎차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몇 바퀴 돌면서 몇 개의 잎이 나는가를 분수로 표현한 것이 잎차례라는 그런 값인데, 네. 대부분의 식물의 잎차례를 보면은 분모 분자가 다 피보나치 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피보나치 나선이라는 것인데 피보나치 나선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면은 그 피보나치 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들을 연속해서 배치한 다음에 그 정사각형들의 4분원을 그리고 그 4분원들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나선을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이 나선은 앵무조개, 그다음에 은하의 모양, 네. 또 물의 소용돌이나 태풍 등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이 신비로운 자연의 규칙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피보나치의 수열이었군요.
예, 근데 피보나치 수열의 신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네. 피보나치 수열이 황금비와 맞닿아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네. 황금비는 이제 약 1.618 정도의 비를 말하는 가장 이제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비라고 알려져 있는데 피보나치 수열에서 인접한 두 수의 비들을 구해가다 보면은 황금비인 1.618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네, 불규칙하고 또 무질서할 것만 같았던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그 속에는 또 아주 정밀한 수학적인 원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이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무심코 흘려버릴 수 있는 주변의 현상을 수학의 원리로 풀어보는 이 프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운 경험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요. 전 국민이 실용적인 수학의 가치를 깨닫는 그날까지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더욱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